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음 달 외무장관 회담을 열기로 하는 등 북러의 밀착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름째 단식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내년도 살림을 챙겨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이 당장 중단되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살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이지만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 이름을 칠판에 붙이는 레드카드 규칙을 만들었다고 학부모가 담임교사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건 부당한 간섭이란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리비아 대홍수로 인한 사상자가 크게 늘어 사망자가 2만 명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정치 분열이 겹치면서 이번 참사를 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부는 비가 그쳤지만 남부와 동해안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내륙 곳곳에 꽤 많은 양의 가을 장맛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이 일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앞서 자막으로 뉴스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죠. 18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18일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총회를 계기로 양자회담, 30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21일 새벽쯤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한다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안보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와 관련된 메시지를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러 회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면서 NSC 회의에서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에서 양국이 향후 인적 교류와 협력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이 현지 시간 13일 밝혔습니다. 인테르파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양국 정부 간의 위원회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10월엔 양국 외무장관 회동이 예정돼 있다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투기 생산 공장을 시찰하기 위해 극동 하바롭스크주로 이동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용 열차를 타고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산업도시 콤소몰스크 나아무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콤소몰스크 나아무레는 정상회담이 열렸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동쪽으로 11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 러시아 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57과 민간 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 등을 둘러볼 걸로 보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군사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할 거라면서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최근 수차례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 수행은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 지원을 시사하는 언급,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협력과 무기 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안보리 대리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북한은 핵 개발에 매달릴수록 한미일의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극복하고 미사일 제조를 오히려 확대하면서 생산량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관리들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서방의 제재로 미사일과 다른 무기 생산에 급격한 차질을 빚었지만 그해 말부터 다시 무기 생산에 속도를 냈습니다. 특히 제3국을 우회해서 반도체 칩 등 주요 미사일 부품을 수입하는 불법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에너지 수출 가격 인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순항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에 필요한 부품을 밀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중부지방은 비가 그쳤지만 남부와 동해안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라고 하는데요. 일요일까지는 내륙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이 일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일요일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지만 남부와 동해안에는 여전히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동서로 긴 정체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남부지방에 자리 잡은 이 정체전선이 내일부터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토요일인 모레는 중부로 강수대가 이동하겠는데요.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아침 기온이 18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네,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강원 영동과 남해안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북쪽 고기압에 의한 동풍의 영향으로 남해안은 남쪽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고 120mm 이상, 호남 해안에 100mm 이상, 충청과 영남에도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내일부터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걸로 보입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위험이 커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5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고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사고를 막으려면 최 씨를 엄하게 벌해야 한다면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고 넉 달 만에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 조은결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던 버스 기사 최모 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길을 건너던 고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최 씨가 신호를 지키고 잠시 멈추기만 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면서 7살 어린이가 꿈을 펼치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힘들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술을 마신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는 적지만 비슷한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거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162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6건 뿐입니다. 그러나 고 조은결 군의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오열했습니다.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최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 이름을 교실 칠판에 붙이는 이른바 레드카드 규칙을 만든 교사를 교체해달라며 지속해서 항의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 상황에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가지고 노는 반 학생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A 교사는 학생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10여 분 동안 교실을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학생의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교실에 있는 A 교사에게도 항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A 교사가 병가를 냈을 때만 등교시키는 등 사실상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물병 사건이 있던 날부터 쏟아진 담임 교체 요구만 최소 8번에 학교 방문이나 문자, 전화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A 교사는 기억 상실과 불안 등에 시달린 끝에 학부모 B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B씨에게 반복적인 부당한 요구를 중단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B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1,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부당한 교권 침해라고 봤지만 2심은 레드카드 벌점제가 아동에게 창피를 주는 잘못된 교육이었다며 B씨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고 A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교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약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담임 교체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레드카드 벌점제를 비롯한 A 교사의 직무 수행도 정당한 교육 활동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 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비상 상황에만 허용된다는 건데 대법원이 이런 법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B씨가 A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됐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연말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인데다 7월 상승률인 3.2%와 비교해 상승폭이 가팔라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휘발유를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주거비도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8월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과 비교해 4.3% 올라 전달의 4.7% 상승보다 크게 둔화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미국 노동시장도 진정세를 보이며 당장 이달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he headline came in at 0.6% along with expectations. The core came in at 0.3% for the month versus 0.2%. That's a negative, but I don't think it's enough to change the prognosis for what the Fed's going to do for the remaining part of the year. 로이터 통신이 이코노미스트 97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6일간 조사한 설문 결과에서도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대답이 95%에 달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0% 범위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20%는 연말 이전에 적어도 한 번 더 금리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가 금리 인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는 근원 소비자 물가 둔화세 속에서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반영되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리비아 동북부 항구 도시 데르나시의 대홍수 피해 사망자 수가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데르나의 압돌메남 알가이티 시장은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해안에도 시신이 발견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숨져 사망자 수가 18,000명에서 2만 명이 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정치 분열까지 겹치면서 이번 참사를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야는 어제 단행된 2차 개각을 놓고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논란입니다. 과거 태극기 집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거친 표현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2019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언급한 12.12 쿠데타에 대한 옹호성 발언도 논란입니다. 2차 개각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입장 듣고서 더 정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논란을 부각시켜 후보자를 비토하거나 터무니없는 이유로 후보자가 쌓아온 훌륭한 커리어를 통째로 무시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더라도 객관적인 비판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부의 이번 개각은 국정 운영에 다시 한번 긴장감을 불어넣고 부처 운영을 일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 촛불혁명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입니다.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개각이 발표됐죠.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3명이 지명됐는데 여야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더 이상 윤 대통령의 인사를 가지고는 논할 필요나 가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일단 없고요. 또 하나는 좀 합리적인 분들을 뭐 진영과 상관없이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일 거고 희망일 거예요. 네. 이번에도 역시 그 기대를 여지없이 산산조각을 내버린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논평의 가치조차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이번 내각의 컨셉으로 염두에 둔 게 정무감각과 전투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나를 따르라 식인 것 같아요. 전투 대응으로 공격 모드로 나를 따르라는 건데요. 네. 그 기준에는 맞죠.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정무직에 대한, 특히 장관급 정무직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뭐 전혀 맞지 않는 인사를 했고요. 뭐라고 설명을 해도 이걸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혹평을 해주셨는데 유인철 후보자는 오늘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김행 후보자는 여가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신원식 후보자는 군대다운 군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 신성범 의원 평가도 좀 들어봐야죠. 그 정무 감각과 전투력을 언론식 용어일 텐데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장악력, 그러니까 선명함과 부처 장악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선명하다 하면 자기 주관이 주견이 뚜렷한 사람을 부처를 장악하게끔 보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측면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일 제대로 할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요? 앞서 나간 분들을 보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현숙 전 장관은 잼버리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이종섭 장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도 부인하고 대통령실도 부인하고 있지만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영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보이고 또한 문체부 전임 장관은 부처 장악에 문제가 있다는 건 꾸준히 문제제기 됐던 세 명 다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보시면은 자 신원식 장관 지금 나옵니다만 신원식 의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군인다운 군인이었던 건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육사 37기 사단장 뭐 하고 마지막으로 뭐 합참 작전본부장하고 합참에 작전본부장하고 합동 참모차장을 했다고. 네. 쓰리스타에서 그만두었지만 군인 중에는 아주 골수 군인이라는 평을 받던 거고. 신원식 후보자는 이제 발언과 관련해서 좀 잠시 뒤에 그러니까, 더 짚어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인천 후보자는 유일하고 나이가 많다는 거잖아요. 51년생이니까 72살인데 또 MB 정부 시절에 2008년 15년 전에 한 사람을 또 했나라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때 3년간 한 경험을 가지고 또 외부 생활을 했으니까 바깥 야인 생활을 했으니까 이번에 하면 잘할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을 수 있는 거다. 네. 또 지금 이제 김행 후보자는 뭐 아시는 대로 양승평등 위원장을 지냈으니까 조금씩은 그래도 명분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또 유인촌 후보자 대부분 이제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다시 기용한 게 있잖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할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른바 친박 쪽에서는 가해자인 윤석열 후보 측에 예비 후보 측에도 선을 대지도 않았고 윤 후보 측에 찾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또 그때는 왜냐하면 윤석열 검사 시절에 가장 탄압받고 고검으로 흔히 하는 말로 물 먹고 있을 때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정치를 시작할 때 일찍 결집했던 게 이른바 친이 쪽에 쉬고 있던 정치인들이 가서 많이 붙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친년적, 친하게 된 연유는 그게 있는 거죠. 이제 신영민 의원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 MB 인사들을 계속 중용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뭐 사람이 없는 것도 하나 있고요. 이 지금 한 서너 분 거기에 지금 김영호 장관이 빠져 있는데 김영호 장관은 그 당시에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MB 쪽 인사가 4명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죠.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을 뽑을 때 뭐 교육부 장관 약간 파동이 있었고,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별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이동관 그 당시 후보가 특보가 뭐 손을 들었다는 뒷얘기가 있고요. 유인촌 장관의 경우에는 잘 했으면 2번이 아니라 3번 하고 4번 할 수도 있고 뭐 10몇 년 할 수도 있죠.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 같은 분은 뭐 10몇 년을 장관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잘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장관을 하면서 계속 시끄러웠어요. 이걸 뭐 장악력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다 잡아라. 뭐 문화, 체육, 관광 뭐 다 해서 종교까지 해서 다 잡아라. 나를 따르라. 이런 미션을 준 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아무래도 수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고요. MB 쪽 사람들하고는 그런 관계는 아니니까 쉽게 들어왔고 이런 기준으로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좋은 사람 쓰면 좋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 과연 좋은가? 라는 느낌이 다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새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회 과정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신원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축제입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벌써 6일 전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문재인 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의 생명줄을 파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첩. 김정은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간첩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허물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 일당을 국사범으로 반드시 역사와 법의 심판대 위에서 문제적 인물,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자가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신성범 의원은 이 발언들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강한 발언인데 시간을 봐요. 시간이 2019년도잖아요. 2019년. 그러니까 신원식 씨가 삼성 장군으로 참모차장, 이게 참모차장인가 그만둔 게 2016년이에요.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그만두고 나서 3년 지난 뒤 또 예. 2020년도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 상황이에요. 저 때가 겨울철에 이른바 문재인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전례를 한 거예요. 예. 굉장히 당시 분위기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의 해명 같은 게 예.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게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아마 줄기차게 물고 늘어질 테고 네. 저는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국방부 장관 되는 게 어떠냐 이런 데 좀 더 포커스를 그렇게 몰아가야지 과거 발언 갖고 물고 늘어지면 쉽게 빠져나갈 거예요. 또. 네, 잠시만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신원식 후보자한테 직접 해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서 신경민 의원께 또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쿠데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좀 자르고 이야기한 것 같고요. 네,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12.12 쿠데타 관련해서 약간 옹호성 발언을 한 것을 놓고서 지금 신원식 후보자는 총리 때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뭐 달라고 좀 자른 것 같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자 전체적인 발언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이 지금 여러 자리에서 근데 일관되게는 주로 그 태극기 부대 아니면은 그 목사님이 주도하는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의 성격은 비슷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이분의 평소 생각,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육사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몇십 년 동안 해왔을 때 있었던 그 생각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한 거죠. 지금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논란을 좀 줄이고자 하는 거겠죠. 네. 그러나 아마 틀림없이 청문회장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보면 또 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군대 막걸리 먹으면서 하는 식의 이런 역사관, 특히 시국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좀 위험해요. 장관직으로서도 위험하고, 그 뭐 무슨 공직을 해도 위험합니다. 틀림없이 이분은 아마 다른 데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별로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발언을 봤을 때 이런 얘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마이크 잡고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런 식의 험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분은 공직, 특히 고위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금 굉장히 높은 계급장을 군대에서도 가졌고 지금 옷을 벗고도 지금 굉장히 고위직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이분은 아무리 봐도 불안합니다. 네, 청문회 때 적지 않은 여야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오늘 15일째입니다.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바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에서 또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저 증거도 없고 정말 저건 말도 안 되는 수사인데 내가 당당히 걸어가서 영장 기각 받고 오겠다. 청컨대 가결시켜주라 라고 말씀을 해준 게 제일 낫죠. 내 화합은 이뤄냈다라는 거는 동의하세요? 그 얘기를 꺼내기가 참 못합니다.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단합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체포동에 넘어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또 단식을 이유로 해서 부결을 시킨다. 이거는 당으로부터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종합을 해서 약속을 지키겠다. 그 대신 진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법원에서 나는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는다.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면 저는 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은
두 분 다 비명계이기 때문에 친명계 의원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친명계 의원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당이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부결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실제로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양쪽으로 극명하게 나눠져 가고 있는 기로에 지금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었는데 두 분 다 비명계로서 6월에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대국민 약속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결 호소를 직접 분명하게 해달라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친명이라고 하는 몇 분, 특히 어제 박범계 의원 같은 이는 예. 아주 극명한 언어를 쓰면서 검찰의 뭐에다가 예. 대표를 넘길 수는 넘길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그 정도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친명 쪽의 분위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함구하는 상황에서 네. 친명 내지는 친명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부결을 촉구하는 이 상황으로 아마 갈라질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식으로 나서서 가결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가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체포동의안 넘어오면은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아마 신상 발언을 예. 입장을 밝혀야 되고 만약에 그걸 표결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오면 신상 발언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정치 검찰의 어떤 만행이다라는 식으로 논란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면은 부결을 호소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정말로 제가 6월 달에 이미 대표 연설에서 약속한 대로 가결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 지금 비명계 의원 두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되는 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친명 비명의 그 약학관계를 보고 거기서 아마 마지막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추세로 봐서는 이게 가결 호소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예, 가결 호소를 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 신성범 의원은? 저는 좀 냉정하게 보면은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일날 그 언제 될지 모르겠 당일날 체포동의안 표결 날짜에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 없을 거라고 전망해요. 병원에 누워 계실 겁니다. 왜? 지금 보름째니까요. 나와 있으면 본회의장에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예스냐 노냐 체포 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당당하게 이겨내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분위기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찰 입에다가 우리 대표를 넣어줄 수 없다. 이런 것이 이미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나와서 탄핵하고 공격하고 검찰을 공격하면서 분위기를 끌고 가면 아까 조국 전 이야기했지만 말을 못해요. 가길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못해요. 참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부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는 기묘하게 참 이게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는 게 포럼인데 오늘 포럼인데 이재명 대표의 체력이 극히 남다르거나 초인적이거나 정신력도 초인적이 아니라면 지팡이 짚고 저렇게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포럼이라면. 우리가 단식을 그래도 오래 했던 분들 기억을 되돌아보면 주로 종교인들이 선임, 신부님들,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무슨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곡기를 끊어서 30일 정도 해야 돼. 전부 다 나중에 들어보면 효소를 먹어요. 효소. 음식은 못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내가 후일담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신성범 의원 개인 생각이시니까. 당연한데 저는 그래서 본회의장 표결 당일날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장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야당에서 그래도 여당에서 그래도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한 명도 제대로 찾아가서 단식을 좀 중단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태영 의원이 한번 가긴 갔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갔었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단식 중단을 오늘 정중히 요청한다라고 했어요. 다만 농성장 방문은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여당이나 당시 청와대에서 보통 가지 않습니까? 글쎄요, 전에 예. 황교안 전 대표가 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정무수석이나 네. 비서실장 그리고 당에서도 뭐 원내대표급 이상의 지도부가 들리죠. 네. 그래서 이제 만류를 하고 중단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약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근처에서 멀지 않은 한 100m 정도라고는 하지만 하여튼 멀지 않은 경내에서 생선회 시식 행사를 갖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또 그 시식 행사를 하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올려가지고 와서 같이 드시죠 이렇게 또 권을 하기도 하고 약간 야유성, 조롱성 뭐 비아냥거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별로 좋지는 않죠. 네. 아무리 낮게 평가하는 단식이라고 하더라도 단식은 단식인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비판 여론, 비난 여론이 전달이 돼서 오늘 아마 김기현 대표가 아마 그 얘기를 그러니까요. 한 걸로 어제 보여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요, 국민의힘. 네. 야당 대표가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가 나라 삶을 챙겨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어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어요. 박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이후에 당 지도부를 만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 이야기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책임만큼 열심히 잘 하셔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찾아뵙는다고 했더니 만나 뵈면 한번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 그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둔 행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요청에 박 대통령도 답변을 했다고 해요. 긍정적으로.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오래간만에 대표로서 예. 여당 대표로서 큰 정치 행보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 덕담, 예. 본인에 대한 덕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저보고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 좋은 이야기 예, 같은데 예. 우리 핵심은 D죠, D.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모시고 싶다고 합디다. 박근혜 대통령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 했으니까 제가 보면 추석 전에 만나지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러면 흔히 하는 말로 뭐 보수 대결집, 보수 빅텐트론이 총선 전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예, 부분을 분명하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보수 진영에 주는 거니까. 네. 자,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경민 의원님? 원래 정치 시즌은 시계가 좀 빨리 돌아갑니다. 그렇습니까? 되게 이제 과일은 제철 과일을 먹지만 네. 의류업계는 보면 봄에 여름 옷 팔고 여름에 가을 옷 팔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제 추석이 되니까 이제 총선 시즌이 성큼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총선에 임박한 뭔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아마 TK 지역도 심상치 않고 뭐 공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각 지역들이 다들 지금 시끄러울 거예요. 예, TK, PK 예. 지역 다 그럴 텐데 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과 뭐 이미지 파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네. 윤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오래간만에 대표다운 행보를 하나 그런 보여준 점이 좀 이채로워요. 네. 하여튼 그렇군요. 선거 때가 됐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단체 행사에서 공개연설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명박 대통령 요새 기분 좋겠죠. 예. 뭐 자기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내각에 막 들어가 있지. 그리고 아마 중소기업 쪽의 행사였던 것 같은데 네. 그쪽에서 초청장 왔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 흔쾌히 갔을 텐데 예. 다만 본인의 수감 생활을 오지 여행이라고 얘기한 것은 좀 예. 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아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림이 왼쪽 오른쪽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양손에 손잡고 짱 하고 나타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정치적인
뭐랄까 이미지가 네.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그거. 예,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노력할 거 보는. 저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김도우 위원장의 깜냥이요? 그렇지. 그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싶어요. 그러다가 다 불타 죽습니다. 김도우 그러니까, 위원장. 자, 전주혜 의원님.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선 공작 게이트, 그 김만배 신앙님 대장동 허위 인터뷰. 그래서 2011년에 공적 자금 5조 원이 투입된 이 사건의 사실 원죄는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무혐의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도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임위 운영이 아니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뭘? 자,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제가 의사진행 발언 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이 민주당 의원들이 들을 때는 편파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두 분 국힘당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민주당 의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우리 더민당 소영철 간사님의 그 발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더민당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별로 안 좋으시죠? 더불어당. 공식 석상에서 국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전직 법무부 장관이 자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을 검찰 땡땡땡에 내줄 수 없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와요. 간밤 깊은 고민 끝에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제가 민주당의 의총에서 했던 발언을 전임 법무부 장관, 여기서 전임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밖에 더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신 있게 그럼 내 이름 얘기하든지. 그리고 맞습니다. 땡땡땡땡 입에 담기 어려워서 땡땡땡이라 하죠. 창피한 줄 보십시오. 요즘에 그로테스크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많이 유행하던데요. 이 기괴한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에 전제 사실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것도 못 참아요? 아니, 기관장들을 상대로 그로테스크라니 답변을 하라고 수사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김도우 대한민국 기관장들은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하는 겁니다.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기관장들 모아놓고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그로테스크 뜻이 뭐예요? 그게 김도우 위원장의 깜냥이요? 그렇지. 그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싶어요. 그러다가 다 불타 죽습니다. 김도우 위원장. 아시겠어? 네. 다 했어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낮 동안 후텁지근한데요. 반면 영동과 남부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이어지겠고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 지방에는 120mm 이상, 호남 해안 쪽으로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영남에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2도, 대전과 대구 21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전은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비는 휴일까지도 오락가락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